선생님 안녕하세요. 늘 온라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내용은 산문이지만 형식은 운문이다. 가사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은 좀 이상해요. 초장, 중장, 종장도 있고 사음보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시조인데 또 내용상 분량의 제한은 또 없단 말이죠. 선생님, 이 녀석은 시조예요, 가사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조도 배우고 가사도 배운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군요. 학생이 가져온 작품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보이는데 사음보의 초장, 중장, 종장의 구분도 보이고 그런데 또 분량은 어마어마하고 헷갈릴 법하네요. 이것은 시조이냐 가사이냐? 네, 정답은 바로 연시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는 대개 사음보, 둘, 셋, 넷, 그리고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사시오자 내외로 쓰여진다는 규칙이 있죠. 그런데 시조 중에는 평시조 여러 편이 묶여서 마치 현대시에서 여러 연을 지닌 작품처럼 그렇게 지어진 시조도 있답니다. 바로 연시조인데요. 시조 한 편으로는 담지 못할 내용을 여러 편의 시조로 묶어서 창작한 것입니다. 각각의 시조는 독립된 작품이지만 하나의 주제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작품을 이루고 있죠. 시조를 한 편 볼까요? 이 시조, 왠지 낯이 익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상춘곡을 배울 때 정극인의 입장을 살필 때 그때 등장했던 시조입니다. 자연조차도 임금님의 은혜라고 했던 바로 그 시조죠. 이 시조,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랍니다. 조선 세종 때 맹사성이 지은 강호 사시가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죠. 이 작품은 총 4수의 시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조는 봄날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신이가 있는 강물결을 보내는 것은 시원한 바람이로구나. 이 몸이 시원하게 보내는 것 또한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여기 뒷부분 조금 잘렸네요. 이렇게 두 번째 시조는 여름날 바람을 쐬며 더위를 잊고 지내는 그런 한가로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조도 볼까요?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이 쪄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싣고 이렇게 던져놓고 이 몸이 이렇게 여유롭게 일을 하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날 강가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잡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네요. 네 번째 시조는 겨울에 눈 내린 경치를 바라보면서 추위를 견디는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하고 있지만 다시 이 각각의 시조들은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고 있죠. 이처럼 연시조는 커다란 주제를 놓고 각각의 시조들이 하나의 연처럼 배열된 그러한 시조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시조 작품들을 볼까요? 이항의 도산 12곡, 이의 고산 9곡과 주세봉의 오름가, 정철의 훈민가가 있습니다. 이항의 도산 12곡의 경우는 학문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의 고산 9곡가는 학문하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륜가의 경우에는 유교의 덕목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훈민가는 제목처럼 백성에게 유학의 도리를 가르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유교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감동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훈이 더 강조되는 그런 작품이죠. 하지만 문학 작품에서 이념적 목적이 지나치면 독자들이 작품을 읽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작품에 대한 감동보다 마치 훈계와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목적성과 계몽성에서 벗어나서 문학적인 재미와 상상력, 표현의 다양성을 갖춘 연시조는 이 작가가 등장함으로써 시작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윤선도예요. 윤선도는 오우가 6수, 견해요 5수, 만흥 6수, 어부사시사 40수 등 다양한 연시조 작품을 써내는데요. 그의 시조는 편수도 많지만 문학적인 상상력, 그리고 세련된 표현, 이런 점들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평가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잘 와닿지는 않죠? 이렇게 말해볼까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만 봤을 때도 지금까지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 15번 이상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어부사시사만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수업 시간 굳이 이 작품을 선택해서 보려고 하는 거겠죠. 네, 어부사시사 한번 볼까요? 오늘 배울 작품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껏 수능에 아주 많이 나왔던 상춘곡 못지않은 작품이에요. 제가 너무 이거 수능에 많이 나왔다고 계속 말하니까 꼭 거짓말 같은데 진짜입니다. 정말 많이 나온 작품이에요. 제목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부사시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어부사시사, 요 사시, 네, 맹사성의 노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등장할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제목이네요. 이 작품은 실제로 봄에 대해서 10수, 여름에 대하여 10수, 가을, 겨울 각각 10수씩 쓰여져서 총 40수의 시조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긴 노래입니다. 어부라는 제목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기잡이를 어부로 하는 사람들을 한자로 어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시조에서는 요 어부를 썼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기잡이를 어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자와 달리 이 어부를 쓴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등장한 어부는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타는 그런 직업인이 아니에요. 이 작품에서의 어부는 자연을 오로지 흥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속세를 떠나 강호에서 낚시하면서 시를 얽고 술잔을 기울이는 그런 양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을 쳐보면 둘 다 어부라고 나오지만 이 시조에서 볼 때는 그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생활인으로서의 직업인으로서의 어부라기보다는 조금 자연을 누리는 그런 어부라고, 양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어부사시사를 감상해 볼게요. 40서를 모두 보기에는 시간적 제약도 있고 여러분도 너무 괴롭겠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 날 때는 한번 훑어보기를 좀 권합니다. 오늘은 춘사 10수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춘사 10수 모두를 이렇게 보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상춘곡의 봄과 비교해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 10수 모두를 볼 때 그 계절 내에 배가 출항하고 기항하는 그런 모습이 조은구로 드러나거든요. 그 조은구를 모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 계절을 전부 다 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감상해 보도록 해요. 춘사 1입니다.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희 해 비친다. 앞개에는 앞갯벌, 폭우를 뜻합니다. 그 앞갯벌에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뱃더라 뱃더라,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라.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배를 띄워서 바닷가로 나아갈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절 내에 이 배가
나가고 항해를 하고 배가 돌아오는 기항까지의 모습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각 수마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첫 번째 수잖아요. 출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항을 준비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마지막 10수째 가면 기항하는 모습까지 다 골고루 나올 거니까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밤물은 거의 뒤고 낮물이 위로 온다. 밤물은 썰물을 말합니다. 제가 좀 오늘 오타가 많네요. 지금 선생님이 추석이거든요. 지금 추석 중에 와가지고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한지 이렇게 마지막 수업은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썰물은 거의 끝나고 밀물이 밀려온다. 지국총 어사와. 요 지국총 어사와는 굉장히 유명한 조은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냥 의미 없는 조은구보다 굉장히 특별한 점들이 많아요. 바꿔보면 삐그덕 어기여차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배를 저을 때 나는 소리의 그 의성어를 담았어요. 그리고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어기여차 뱃놀이 가자 쓰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어기여차 소리의 의성어를 담은 게 어사와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조은구의 시적 기능은 원래 기본적으로 흥치를 돋우는 데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 없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용과 맞아 떨어져서 작품의 정서와 의미를 강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요 조은구 같은 거는 그 출항에서 기항까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조은구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은구들을 생략하면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선명한 시조 형태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렇게 조장, 종구, 중장, 종구, 종장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시조 맞아? 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요 두 부분을 지워버리면 초장, 중장, 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지만 잘 보면 완벽한 평시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 강촌 글자 수가 3글자를 맞춰야 되는데 2글자로만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동사 마지막 수에 가서 그때 종장에서는 종장의 규칙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가 종장의 규칙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 딱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에 딱 가서 종장의 규칙성을 따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멀리서 보는 꽃빛이 더욱 좋다. 이 온갖 꽃은 봄이 되니까 꽃이 핀 거겠죠. 봄의 계절감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시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춘사 두 번째 볼까요? 날이 덥도다. 물 후이 고기 떴다. 날이 덥다. 날이 덥다라는 건 날이 따뜻해졌다라는 거겠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졌어요. 그러자 물 위에 고기가 뛰어놀아요. 고기가 떴어요. 뛰어노는 고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가고 싶겠죠. 자, 닻을 들어 올려라. 닻을 들어 올려라. 갈매기 둘씩 셋씩 오락가락 하는구나. 지국총 어사와. 낚싯대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탁주병, 막걸리병은 배에 실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낚싯대를 쥐고 술병을 안고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춘사 세 번째입니다. 동풍이 건너쁘니 물결이 고인다. 동풍은 봄바람을 뜻하겠죠. 물결이 곱게 바람이 이렇게 서서히 부드럽게 부니까 물결이 잔잔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일어나는 바닷가의 물결을 볼 수가 있어요. 돛 따라라 돛 따라라. 자, 돛을 달아야 이제 바닷가로 바람을 쐬고 쫙 나가겠죠. 동호, 동쪽 호수를 뜻하고 서쪽 호수로 이제 가는 거예요. 동호를 바라보며 동호를 지나서 이제 서쪽 호수로 나갑니다. 지국총 어사와. 앞매이 지나가고 뒷매이 나온다.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타나는구나. 바람을 쐬고 배가 나아가니까 이제 그런 풍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배를 저어라 배를 저어라.
노를 이어라. 노를 이어라는 저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배를 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어촌의 두어집이 내 속, 안개를 뜻해요. 안개 속에서 나락들락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들락날락으로 하는 말로 쓰죠. 그래서 안개 속에서 그렇게 들락날락 보입니다. 맑고도 깊은 소는 연못소자죠. 맑고도 깊은 그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어노는구나. 춘사 5번째입니다. 고운 햇볕이 쬐고 있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기름같이 물결이 곱다. 그 바다 물결에 햇볕이 쫙 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비칩니다. 그 물결이 기름같이 곱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를 이어라, 노를 이어라. 항해 중입니다. 그물을 놓아두랴 낚시를 놓을 것인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지 이렇게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을지 그런 행복한 말들을 나누고 있네요. 지국종 어사와 타경가의 흥이 나니 고기도 니질로다. 이 타경가는 그 구런의 어부가라는 노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흥이 넘치는 노래를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그런 노래로 흥취가 일어나고 그 흥 때문에 이 고기 잡는 것도 잊어버릴 법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너무너무 흥겨워서 고기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조차 잊을 만큼 흥에 빠져 있습니다. 네, 춘사 6번째입니다. 석양이 비켰으니 그만하여 돌아가자. 석양이 이제 드리웠으니 해가 졌다는 거겠죠. 해가 졌으니 그만하고 우리 이제 돌아가자. 돛지어라 돛지어라. 요게 저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기항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돛을 달고 돛을 내리면 못 돌아가지 않아?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돛을 달고 있는 모습이고 요게 이제 돛을 치는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기항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해가 졌으니까. 안류경하는 고비고비 새롭고야. 언덕 위의 버들과 물가의 꽃들은 구비구비 새롭구나. 지국종 어사와. 삼공을 불리소냐 만사를 생각하랴. 삼공, 그런 높은 벼슬을 부러워할까. 만사, 자질구레한 여러 일들 있죠. 온갖 일들을 내가 생각하랴. 그러니까 요 자연의 흥치 가운데서 그런 거 생각할 여력 없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언덕 위의 버들과 물가의 꽃들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어요. 방초를 바라보며 난치도 뜯어보자. 밟아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제 방에 피어있는 풀들을 밟아보고 난초도 지초도 뜯어보자. 배를 세워라 이제 기항을 했어요. 이렵편주는 그런 하나의 나뭇잎이 떠있는 모습, 즉 조각배를 뜻해요. 바닷가에 떠있는 그런 조각배. 그 조각배에 실은 것이 무엇인고? 지국종 어사와. 그 실은 게 뭘까요? 갈 때는 그 배에 실은 것이 안개뿐이었어요. 아까 우리 안개 부분 나왔었죠. 그런데 올 때는 그 배에 조각배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달빛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연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조각배에 씌어 있는 그 자연의 그 감, 그 달빛의 아름다움이 그 배에 가득 차 있대요. 실려 있대요. 치에서 누워 있다가 이제 여울 아래 내리려다. 배를 메어라. 라콩, 떨어진 꽃잎이 흘러오니 우리 이거 상춘곡 그 장면 기억나나요? 그렇게 복숭아꽃이 떠오르니까 정극임도 저기 들판이 도원 아니야? 무릉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윤선도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꽃잎이 이렇게 물가로 떠내려오니까 도원,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인간 세상의 홍진, 역시 상충곡에서 나왔었죠. 인간 세상의 더러운 먼지가 얼마나 나를 가렸느냐. 그러니까 자연에 있어 보니까 그런 바깥 새 속에 살 때
얼마나 나의 이런 흥취를 세상 일들이 가리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부분이에요. 춘사 9번째입니다. 낚싯줄을 걷어놓고 배의 창문을 통해서 달을 보니 닷을 내려라 닷을 내려라. 이미 밤이 들었구나. 소쩍스 소리가 맑게 난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오니까 달이 떴고 밤이 됐다는 것을 느껴요. 시간이 그만큼 흘러버렸어요. 그 흥겨움에. 남은 흥이야 끝이 없으니 갈 길을 잊었구나.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흥이 너무너무 남아서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을 만큼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내일이 또 없으랴. 내일이 또 없으랴. 봄밤이 잠깐 세리.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또 내일이 있잖아. 오늘 밤 금방 갈 거야.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자. 내 가슴엔 아직 흥이 많지만 내일이 금방 또 올 거기 때문에 또 기다려보자.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낚싯대로 지팡이를 삼고 밖으로 놀러 갈 수 있는 살인문을 찾아보자. 참 다 상춘곡에서 많이 봤던 시어들이죠. 어부의 생애는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춘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작품 구성도 한번 볼까요? 추는 고기잡이를 떠나는 광경을 다루고 있었죠. 우리가 방금 열수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은일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에서 투쟁하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유롭게 자연을 느끼는 그런 어부의 모습이었죠. 여름에는 또 소박한 그런 늙은 어부의 삶이 열수를 통해서 다뤄질 거고요. 가을에는 그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어떻게 자기가 동화하며 사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겨울에는 조금 봄, 여름, 가을과 다르게 정계를 떠나와서 이렇게 응가하고 있지만 겨울을 다루는 그 열수에서는 그 정계를 걱정하는 작자의 마음이 나타나요. 조금 특별한 겨울에 대한 그 열수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번 참고해서 꼭 한번 훑어보세요. 네, 오늘 어부사시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연시조예요. 총 40수에 걸쳐 있습니다. 주제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다른 연시조와 다르게 목적성, 그런 백성들을 계몽하고 유교의 정신을 설파하고 그리고 선비들에게 학문의 자세를 강조하고 그런 목적성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자연 가운데서 느끼는 그런 여유와 흥취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윤손도 시조의 특징이라고 했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볼까요? 우리말을 통한 리듬감이 되게 잘 드러나요. 아까 좋은 것만 봐도 우리의 그런 말들을 의성어로 차용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좋은 구를 평시조에 틈틈이 곁들여서 단순하지 않고 아주 맛깔나게 변화를 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부한 고사나 설명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말을 많이 활용하고 상춘곡과 비교해도 더 두드러지는데요. 상춘곡에서 보면 도연명이며 그런 다른 한자어며 굉장히 많은 그런 고사들을 활용해서 그런 양반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연시조에서는 오히려 우리말이 앞서 말했었죠. 우리말이 아주 아름답고 세련되게 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점이거든요. 주목해서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대구적 표현 속에 다채로운 감각적 묘사가 나타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해당되지만 배가 떠나고 출항하고 그리고 항해를 하고 다시 기항하는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윤손도가 당쟁으로 기양가 있던 보길도에서 지은 40수의 연시조입니다. 이 보길도에서 윤손도가 그런 기양살이를 하면서 바다를 더 유심히 보게 되고 또 바다의 생활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창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구조는 상당히 정제되어 있어요. 우선 추나 추동의 각 계절을 따라 열수식을 배정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경물, 즉 풍경과 사물의 변화를 그리고 어부의 생활을 차례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 각 작품마다 삽입되어 있는 여음은 출범에서 기성까지의 과정을 아주 질서 있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노래에서 동사의 마지막 수는 40수 중 가장 마지막 수인 그 부분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노래 전체에서 반복되어 온 흥치를 강렬하고 도도하게 치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장의 특성 중 하나가 3-5-4-3이었죠. 저희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짧은 글자 수에서 글자 수가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감정을 집약시킵니다. 그리고 그 글자 수가 또다시 줄어들므로써 하강의 역할을 하고 감정이 마무리되는 기능을 하게 돼요. 요 어부사시사의 동사의 마지막 수 역시 그 마지막 종장 부분이 가사의 결사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집약되었다가 마무리됨으로써 작품을 마무리 짓는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수업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어부사시사는 이연보의 어부사에서 시상을 얻어 창작된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연보의 어부사보다 더 문학적 가치가 높은 이유는 많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부사와 달리 윤선도는 자신의 언어, 특히 우리말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또 많은 경물들을 아주 유려하게 표현함으로써 이런 어부의 생활을 아름답게 훨씬 더 수준 높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번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작품은 아주 문학적으로 의의가 높은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함으로써 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드디어 고전시가 수업이 끝나고 벌써 다음 주가 시험이네요. 그럼 오늘의 과제는 무엇이냐? 오늘 과제는 여러분이 시험을 앞둔 만큼 아주 간단한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짜잔!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